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의 복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인도네시아 시장 환경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근무를 나와 있고 현재 한 5년 반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개황과 특징,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와 최근 시장 동향,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또 이제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 규제 및 인증 제도 설명드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육 투자 동향과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대학생분들이라셔서 그 흥미 위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을 키우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사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세계 경제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 한중일이 사실 굉장히 경제 중심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유럽과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위치한 이 동남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거의 지금 동남아시아 중국 밑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동남아 국가들인데, 전체 면적의 한 40%를 아마 인도네시아가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진한 파란색으로 그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인구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도네시아 동남아 인구가 6억 6,050만 명 정도로 2020년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인구만 2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0% 육박하고 있고, 아까 뭐 영토도 한 40% 육박하지만 인구도 40% 육박을 하고 있고, 경제 규모를 한 3조 8천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요. 811억 불 정도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혼자서 1억 불, 물론 한국보다는 아직 적은 규모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통계가 2020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그 코로나 여파로 많이 경제가 위축됐던 시기여서 1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있지만, 금년에 벌써 경제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내년에는 뭐 거의 5% 성장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에서도 다시 30%로 복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인구, 영토 이 세 가지 모두 다 동남아에서 거의 35%, 40% 정도 차지하는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역이나 투자 측면에서 아직은 베트남이랑 교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베트남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포텐셜로 볼 때, 잠재력을 볼 때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내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를 사실 작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역진된 면이 있습니다. 원래 4,000불이 넘었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3,900불대로 떨어졌지만, 조만간 올해 아마 4,000불대로 돌아설 것 같고요. 내년에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5,000불대 돌파도 바로 눈앞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이라든지 잠재력은 압도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사실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도상에서 작게 보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크게 이제 5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섬이라고 말하기가 참 무관할 정도로 하나하나의 섬이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다 큽니다. 그래서 그 5개의 섬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들으시게 될 텐데, 좀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인연이 됐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상에서 남쪽에 최남단에 있는 자바라는 섬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 경기도 정도 되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수마트라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어떤 경제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는 보르네오로 많이 알고 있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섬의 북쪽을 말레이시아 영토인데 거기는 보르네오로 부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깔리만탄 지역이 굉장히 크고, 세계의 허파라고 부르는 두 군데가 지역이 있는데, 그 중남미의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이 보르네오 또는 깔리만탄이
세계 허파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울창한 밀림을 정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자원들이 보존되어 있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깔리만탄의 동북 깔리만탄 지역에 수도가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길게 느려진 섬이 이제 슬라웨시인데 슬라웨시가 우리나라와 한 전라도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최근에 니켈 한국에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진출했는데요. 거기에 배터리를 넣어 전기 배터리 원료가 되는 니켈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 슬라웨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빠푸아라는 지역이 이제 사실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인도네시아 영토 오리지널 영토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빠푸아 뉴기니아하고 같이 분할해서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코린도 같은 이제 기업이 한국 기업이 대단히 팜농장 같은 걸 개척하면서 저쪽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 사실 가진 잠재력이 단순히 머리수가 많다는 걸 떠나서 실제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의 젊은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지금 40세가 넘어간 상태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30대에 이제 막 들어섰고요. 사실 그 출산율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그 평균 연령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역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 연령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 우리보다 이제 못 사니까 그런 정보력에서 굉장히 뒤질 거라 생각하시는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빨리 노출이 돼 있고 거의 동시간으로 우리랑 같은 정보를 접하고 세계 동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 소비층으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 소비층이 가장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주력 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GDP가 우리나라는 지금 1.6조 달러면은 인도네시아가 1조 달러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한국은 그 와중에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한 나라에 속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2020년에 많이 좀 위축이 됐었지만 다시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그래서 제가 2022년 거를 보여드리는데 2020년은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많이 가서 한국보다 성장이 덜 됐었고 금년에는 약 3.2% 정도, 작년에 3.2% 성장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보다 조금 미진한 상태였는데 내년만 돼도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예상치가 거의 5%대를 가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적 약 19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1.9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지도에서 보셨지만 인도네시아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동서로다가 길이가 약 5,270km라고 그러는데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미국의 LA에서 뉴욕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그 길이가 약 4,000k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00km를 더 더해야 될 정도고요. 인도네시아 최동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사할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넓은 나라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같은 나라지만 약 2시간의 시차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속에 2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2억 7천만 명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제 가용 노동 인구 젊은 14세에서 60세까지 그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약 1.6억 명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할 노동자들도 노동인력도 많고 그 노동인력들이 결국은 잠재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이제 주로 우리 한국 분들 대부분 자바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라는 섬에 거의 대부분 머무르고 계시고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도 다 자바 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바 쪽에 굉장히 경제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각 섬별로 보면은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 대표적인 도시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산 같은 수라바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메단이라고 그 수마트라 지역에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종을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그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또 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종족별 구분이 많이 돼 있는 편이고요. 종족이 300개 종족이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 전체 인구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사실 잡기가 어려운데, 인도네시아는 그 판짜실라라는 원칙을 도입해서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굉장히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런 걸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종적으로는 자바섬에 살고 있는 중부자바, 동부자바에 많이 살고 있는 자바족이 45%, 그 다음에 자카르타 주변에 반둥부터 시작해서 이 주요 지역들에 살고 있는 순다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종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족들을, 다양한 언어들을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어내는 게 이제 바하사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언어고요. 이 바하사라는 언어는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 또 다 바하사를 사용합니다. 같은 언어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도 사실 알고 보면 바하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싱가포르 할 때 싱가뿌라라고 해가지고 사자와 성 또는 촌이라는 그런 말을 결합해서 만든 언어일 정도로 바하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동남아의 남부 지역은 이게 바하사권이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지만 독특하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 중심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치 역사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민선 대통령으로 지금 2기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명 이상의 2억 7천만 명 중에서 대략 한 무슬림이 한 2억 2천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어떤 구매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소비 시장을 가장 주도하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또 3%에 달하는 화교인데, 숫자로는 3%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 숫자로 따지면은 3%만 해도 벌써 800만이 넘는 숫자고요. 실질적으로는 5%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인도네시아 인구의 1,500만 가까이는 화교 또는 화교의 후예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적은 비중이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0%, 70% 정도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전체 재벌 중에 10대 재벌 중에 9명이 모두 화교일 정도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화교 분들이세요. 그래서 화교 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그 관행이라든지 어떤 성격 같은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인도네시아 분들 만날 때와 또 화교 분들 만날 때 비즈니스 전략, 상담 전략을 달리 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해 두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가 사실 인도네시아 수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을 해와서 사실 다른 지역들, 특히 이제 제2도시라 할 수 있는 수라바야라든지 제3인 메단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발전이 더뎌 있는 상태고요. 자카르타 혼자가 아니라 자카르타 주변을 몽땅 합쳐서 자보데타백이라는,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자보데타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보타백이라든지 그 수도권에 2천만에 3천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어서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그 1인당 GD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자바섬의 서쪽, 서부 자바 및 반뜬, 그 다음에 자카르타 이렇게 세 개 합쳐서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30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섬이 많은 나라로 손꼽히는 데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이 약 7,000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10,000개를 더해서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300개 민족이 나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이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하사라는 하나의 언어권으로 이미 다 통합이 된 상태고, 각자 지방에 가면 또 현지 지방의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바하사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로 참 이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굉장히 다양한 인증 제도나 시장 규제 같은 게 많아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이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지만 대신에
규제나 인증 같은 게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GDP가 1조 달러인데 사실 동남아에서 잘 나간다는 다른 나라를 대보면 3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인도네시아 압도적으로 이제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체 GDP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고루고루 팔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보타백 수도권에 해당되는 거기 있는 인구들한테는 상당히 수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기 전까지만 해도 5%대의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왔고요. 올해도 아마 그 성장대를 다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중국과 인도를 이어가는 3대 거대 시장으로 신흥 시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제 수도 이전을 벌써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을 텐데 지난 2년간 신수도 이전이 상당히 많이 진척을 못 시키고 지지분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과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도는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 깔리만탄 지역에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국은 지금 뭐 사실 세종시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도 뭐 굉장히 말이 많은데 힘들고 복잡하다고 인도네시아는 키로수로 제가 재보니까 대략 한 1200km 정도 되더라고요. 1200km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수도 이전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복합도시청에서 국장급 인사하고 그 직원들 해서 몇 명이 파견 나와서 한국의 수도 이전 경험을 행정 수도 이전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출할 수 있는 기반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대사관이라든지 코트라 접촉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래 한 아세안 FTA라는 FTA 체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다자 FTA였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국가 간 FTA를 지금 체결을 하고 있고요. 한인이 세파라고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그 일종의 FTA입니다. 그래서 FTA가 지금 발효 직전인데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지금 굉장히 발효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발효될 것으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RCEP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로 일부 국가에서는 발효가 돼 있는데 이 RCEP은 쉽게 얘기하면 아세안 10개 나라하고 플러스 한중일 3개 나라,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까지였는데 인도가 이 RCEP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인도를 뺀 나머지 15개 국가의 FTA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A가 체결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0%가 참여하는 초대형 FTA가 되고요. 우리는 이 RCEP을 활용하든 한인이 세파를 활용하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 할랄 시장이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약 한 20억, 적게는 18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예측하고 있는데요. 전체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2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특히 이제 할랄이라는 인증을 받고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서 할랄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인건비도 싸고 또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생산해가 할랄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 우리가 사실 한국 제품이 이제 한류로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무슬림들은 상당히 또 상품 소비에서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까지 날개를 달게 되면 양쪽 날개를 달고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소비 계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예측치고 2010년에 사실 인구가 2억 7천만이 되더라도 모든 인구가 다 구매력이 넘쳐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겨야 그 다음에 소비재인 뭐 휴대폰을 사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든 할 텐데 그런 소비가 가능한 소비 계층을 컨슈밍 클래스라고 봤을 때 현재 인도네시아의 컨슈밍 클래스가 2010년에는 약 4,500만 명,
2020년에는 8,500만 명, 2030년에는 1억이 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급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가 가능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장으로 정착해 간다는 얘기고요.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생산기죠. 인건 비싼 생산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0년간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실제로 우리 생활 수준보다 높은 소비 행태를 보여주면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진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이용자 수를 좀 보면 사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기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섬 지역으로 가는데 전력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통신선을 연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나왔을 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력이 보급이 안 된 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력도 보급 안 됐는데 뭐 통신망은 말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선 통신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굳이 전선을 깔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무선 통신은 지금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전력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실제 유선으로 접촉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인터넷 가입 인구만 해도 1억이 넘는 상태고 1억 명이 넘는 가입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급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2019년까지 2018년까지 그 4대 유니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2016년 17년부터 이제 이러한 그 인터넷 인구 급성장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출연했는데요. 뭐 고젝이라든지 토코피디아라든지 트래벨로카나 부칼라팍,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나 또는 배달 서비스 또는 이렇게 여행 앱 이런 것들이 워낙 기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토양이 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2019년 이후로도 오보라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JNTX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배송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젠딧이라는 핀테크 업체, 그 다음에 아사이비라는 온라인 주식 뮤추얼 펀드 투자 업체, 코피 끄낭안이라는 커피 업체까지도 이 유니콘 기업은 보통 그 기업 설립 10년 이내에 매출액 1조에 도달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그런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제 가속화될 테니까 더 빠른 속도로 유니콘 기업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중국에 나가서 중국은 뭐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쪽 가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벌이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국은 좀 굉장히 그 시장이 포화 상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태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오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남아 이제 무슬림 인구 분포 지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슬림 하면은 다들 중동, 아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여기 동남아하고 서남아입니다. 실제로 단순 인구수로는 서남아가 더 많고요. 근데 서남아는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 부상을 안 한 상태고 동남아도 이제 무슬림으로 하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필리핀이나 태국도 적지 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명이고 말레이시아가 2천만 명, 필리핀이 600만 명, 타일랜드가 400만 명 이렇게 쭉 합치다 보면 거의 전체 아세안 인구의 한 30-40%가 무슬림입니다. 그 정도 동남아 무슬림이 구매력도 빨리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이슬람 시장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을 좀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인구 중에서 88% 약 2억 2천만 명 이상이 무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들이 할랄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분야가 식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품 산업이 38조 원대 규모, 이게 아마 2020년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이 정도 규모까지 이르렀는데 물론 38조 원 전액이 모두 뭐 할랄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랄 원치가 생산되지 않으면 사실 소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할랄 식품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중산층 인구가 이제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인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전체 평균 연령이 30세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은데 젊은 인구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식품 소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젊은 층들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식음료부터 화장품까지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소비를 주도하는데 이제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할랄과 한류 두 가지가 결합된 그런 마케팅 기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 할랄 제품 보장법 또는 인증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고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9년 10월 달에 법은 발효가 됐습니다만 준비가 아직 미진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요. 시행령이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유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 2024년부터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그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약 2억 7천만 명이 되는 인도네시아를 진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이 예전에는 MUI라고 MUI라는 그러니까 무슬림 조직에서 주는 할랄 인증이 있었어요. 민간 인증이. 근데 지금은 이제 BPJPH, 베페제페라고 부르는데 베페제페의 할랄 인증을 정부 인증으로 바꿔서 이제 그걸 받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 MUI 할랄 인증, 기존의 인증을 받았던 업체만 1만 3천 개 품목이 이른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이 아니면 사실 유통되기 쉽지 않다는 그 인식들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할랄이 아닌 제품들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허용될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계속 제한된 시장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업에 진출하든 만약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할랄 제품 인증과 관련된 분야라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땅덩어리도 아까 19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9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남한의 19배인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다양한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파모일이고요. 연간 지금 여긴 2천만 톤이 있지만 벌써 그 사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지금 거의 3천만 톤 정도까지 생산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전 세계 그 파모일 생산량의 약 거의 한 30%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거 천연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참 와닿지가 않을 텐데 지열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과 화산대가 발전이 잘 돼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서해안 쪽이 다 화산대로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되는 화산대 지역이어서 이 땅속에 이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이 지열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열 자원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 또 뭐 코코아라든지 고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주석, 니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자원들을 전 세계적으로 2위, 3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석탄 수출 갑자기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대책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주석이나 니켈에 대해서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원이 중시되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의 최근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인도네시아 그 코비드-19 여파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처음에 이제 그 코비드-19이 시작됐을 때는 뭐 금방 지나갈 거다. 뭐 인도네시아는 열대 국가라서 환자도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다가 작년 여름에 거의 일일 확진자가 거의 5만 8천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고 시체를 치울 수도 없어서 병원 복도에다 늘어놓는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게 다 지나고 지금 최근에는 뭐 하루 확진자 수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고요. 예, 한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안전한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오미크론 같은 그런 확산력이 강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또다시 작년처럼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굉장히 그 경계를 늦추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콘 기업들 보면 유니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시장이 무선 통신 시장이 발전이 되면서 저 시골에 가서도 다 휴대폰으로 받아서 인터넷도 접속할 수가 있고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숫자가 1억 명 이상이 되는 소비시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다 유니콘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고잭이라는 원래 고잭은 이제 옛날에는 오잭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는 택시보다도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목적지가 데려다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라는 영어를 붙여서 고잭이라는 기업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투자를 많이 받고 지금은 유니콘이 아니라 데카콘이라는 매출 10조를 넘어가는 기업으로 성장이 됐고요. 주가가 10조를 넘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고잭과 지금 토코피디아라는 아까 전자상거래가 또 결합해가지고 고토그룹이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도네시아 내에서 새로운 레벨의 전자상거래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 인도네시아가 절반 이상 규모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우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핀테크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시장을 진출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소비재,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 이런 부분들도 예전처럼 중소기업들이 사실 동남아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 홍보 수단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고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인플루언서들 활용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전자상거래 시장과 맞물려서 상당히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사실 제조업 분야가 발달이 좀 덜 돼 있는 편입니다. 필리핀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비해서는 인구도 많고 분명히 이제 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히 취약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유봉제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일단 정보를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아니면 I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발달이 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 4.0,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정책을 활용을 하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좀 더 갖춰진 여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 베트남만큼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5년 내에 현재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굉장히 그 교통 인프라 개발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교통 인프라 개발이 끝나면 거기에 연결해서 지방에까지 산업단지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제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더불어서 일본이 동남아에서 가장 자동차 중심 국가로 육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거의 90% 이상을 다 장악한 상태였고 인도네시아도 사실 대부분의 차량이 다 일본 차량인데 현지 생산. 근데 현대차는 이제 일본 차량과 자동차 회사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미래 전기차 시장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근데 사실 이 현대차가 여기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직 전기차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서 전기차 개발하는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충전소 설치도 계속하고 있고 공공 분야에서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키우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단순히 전기차 시장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켈 광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번째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켈 광산에서 배터리 만드는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수직적 통합을 해나가려고 그런 산업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한국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유치해서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까지 해서 앞으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입지에서 전기차 자동차 시장을 공략해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도 우리도 그렇지만 탄소 배출권 규제, 파리 협약에 근거해서 다시 이제 탄소 배출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석유도 나고 석탄도 나고 가스도 나기 때문에 사실 자원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나라였는데 그걸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 전력 생산에 있어서 뭐 탄소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최근에 탄소 배출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그런 에너지원들을 다 이제 신재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진척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열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자력, 특히 이제 소규모 SMR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원자력 이런 시장 진출하려고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 또 이슬람 국가 중에는 가장 먼저 민주화돼 있고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이 성충되고 있고 그러한 제도들이 바뀌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이 많아서 사실 비즈니스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묘안을 낸 게 관련된 모든 법안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개정을 해서 동시에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옴니버스 구성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소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소설로 가는 게 옴니버스 소설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 법들도 관련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통과시킨다는 옴니버스 법을 작년에 통과시켜서 재작년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작년에 발효시켜 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또 시행령이 또 만들어지고 그게 또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복잡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긴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그러한 시장 정보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생선을 주면 하루의 식량이 되지만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의 식량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코트라는 사실 지금 한 84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지사 역할이 뭐냐 그러면 뭐 현지에서 바이어를 찾아주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현지 투자 환경을 조사해주고 투자 진출할 때 도와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비록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조만간에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고 나가시게 되면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일을 맡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수 있는 정보원들을 몇 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 신남방 국가라고 그러면은 그 국가로 말하면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총 11개국이 신남방 국가고요. 그 신남방 국가에 대한 각 무역관들이 거기에 진출한 무역관들이 기사들을 모아서 따로 이렇게 속보로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정말 이 나라에 대해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정보들 좀 듣고 싶다.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번 보고서 보는 거 말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홈페이지 president.globalwindow.org에 들어오시면 거기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 배너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그 내용 중에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게 있고요. 데일리 브리핑에 가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무역관이 대략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무역관들이 매일매일 그 신문을 보고서 중요한 비즈니스 기사를 몰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날을 오늘 아세안은 어떻게 돌아갔나, 오늘 인도는 어떻게 돌아갔나를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서치라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선택을 하면 나라를 지정해서 그 나라 기사만 쭉 몰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 기사는 제가 올리고 있는데 지난해 동안 올린 기사가 한 8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씩 올렸던 것 같고요. 그런 걸 보시면 한번 쭉 제목만 봐도 그 나라 시장에 뭐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규제나 인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규제나 인증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랑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규제나 인증은 꼭 알고 가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고 필요한 정보들은 그때 가서 다시 조사하시면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관세는 어떻게 검색합니까? 이런 분들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율 검색 같은 것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잘 모아놨어요. 제가 처음에 2006년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인터넷으로 정보 찾는 게 상당히 어렵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됐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내셔널 싱글 윈도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 다 몰아넣고 검색이 용이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HS 코드만 알고 있으면 관세율 검색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규제 정보를 다 한 건에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HS 코드, 그러니까 HS 코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제품을 거래할 때 수출하고 수입할 때 주로 이제 수입할 때 이제 거기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걸 관세라고 부르는데 관세를 매길 때 모든 품목에 대한 이름이 동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숫자로 다 구분하고 있고요. 전 세계 HS 코드는 10자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8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S 코드 체제가 좀 다르다. 그리고 HS 코드는 보통 6자리까지는 나라마다 다 통일해서 같이 쓰고 있지만 뒤에 4자리 또는 2자리는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은 알고 HS 코드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관세율 검색하는 방법들도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또 특이한 게 사전 수입 승인 제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쿼터를 주는 거예요. 철강이나 합금강, 스텐 제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사전 수입 승인, 쿼터를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사전 수입 승인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사전 수입 승인 제도에 걸린 제품들은 또 대부분 다 또 선적전 검사를 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전에 품질 검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통과해야지만 인도네시아 수입된다. 이런 두 가지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처 모르고 작년에 갑자기 이제 제품들이 추가가 되면서 모르고 이쪽에 수출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다 슈백을 당하고 한국으로 다시 물건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사전 수입 승인 대상 품목인지 또는 선적전 검사 품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NI라는 제도가 있는데 SNI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 표준입니다. 한국엔 코리아 스탠다드 KS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내셔널 스탠다드를 거꾸로 해서 스탠다드 나셔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 품목들은 반드시 SNI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 수출하기 전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특정 품목은 특정 항구로만 수입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낯선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 코트라 무역관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입 규제 및 인증 제도의 대표적인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SNI, 스탠다드 내셔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언어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배우기 쉬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언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덜란드 쪽 영향을 받아서 별도의 발음기 없이 독일어처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쉬운 언어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후위 수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수식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이 SNI만 보더라도 스탠다드 내셔널 인도네시아인데 화가 났지 않지만 거꾸로 읽으면 인도네시아 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후위 수식을 하고 있고요. 요
S&F 품목이 처음에는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이제 철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 최근에 이제 가전 제품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는 인증이 되고 있고요. 왜 부담이 되냐면 이게 국제 인증도 아니지만 반드시 그 심사관들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체류 비용 및 검사 비용까지 다 내면서 받아야 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폼이라고 하는데 BPOM이라는 게 한국으로 말하면 시각청 인증이고요. 식약품이나 식품이나 의약품, 음료 이런 것들은 다 화장품까지도 다 BPOM 저기를 받아야 되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증을 못 받으면 현지에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로 조금 들여온 거 외에는 모두 다 이것을 받고 들어와야지만 현지에서 상업적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사실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닌데 원래 있었지만 삼총사로 부를 정도로 다 강요되는 게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란제품 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인증의 그림은 이제 똑같지만 이제 MEI 인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BPJPI 인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하고요. 현재로는 수입은 되지만 유통될 때 이제 무슬림 분들은 조금 거리낌이 있죠. 이게 없으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인증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무슬림들에게는 금지되는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뭐 돼지 성분에 나오는 콜라겐이나 젤라틴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또 뭐 죽은 동물의 저기가 사체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또 소고기라 하더라도 도살법이 소고기나 닭고기라 하더라도 도살법이 이슬람 율법이 맞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켰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인증이거든요. 마치 유기농 인증이 그 화학비를 안 썼다는 걸 인증해 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랄 인증이 굉장히 더 중요한 인증으로 부상할 것 같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할랄 제품을 꼭 고집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비율 거의 90% 가까이가 할랄 제품을 소비하겠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물론 100% 그 정도 정확한 답은 아닐지라도 그만큼 많은 비중의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할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현재 수입되는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변화돼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근무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와 한국과 가장 큰 거래 품목이 한국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정유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게 제일 큰 품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거의 40%까지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적은 비중으로 줄어들었고 정유 수입은 훨씬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가전까지 한국 철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 품목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지만 인도네시아에 이미 포스코가 크라카타와 같이 제철소를 만들었고 확장 모드에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가공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시장들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규모가 대신에 이제 좀 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이나 그다음에 수송기계나 그다음에 소비재 이제 요즘 최근 소비재 시장들이 앞으로 점점 대체 시장으로 커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제일 먼저 진출한 기업 그러니까 남방개발이라는 업체가 제일 먼저 진출했다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로는 이제 코린도가 초창기에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다가 이제 해외 나가서 지금 대상그룹이 하고 있죠. 미원이 아주 초창기에 진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 상사들이 진출했고 1980년대 들어와서 자원 기업들 코데코, 키데코 이렇게 석유나 석탄 쪽에 진출했고 1990년대에는 이제 가전 기업들 진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화학 기업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화학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제약 기업, 뭐 자동차 기업, 뭐 등등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치 중국에 진출했던 러시가 이제 동남아로 오고 있고 지금은 주력은 베트남으로 나가고 있지만 조만간에 점점 더 이쪽 인도네시아로 많이 넘어올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코로나 사태 있으면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역시 공산주의 국가답게 일괄 통제를 해버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뭐 수출을 못하고 조업을 못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때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한 기업들은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작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출 유망품 무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뭐 뽑아먹은 제품들이 이렇고요. 기초 화장품이나 뭐 치과용 진단기기, 축전지 등등등 보면 수출 유망 상품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석유, 정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금융이나 관광이나 의료, 콘텐츠 등 한류를 타고 한국의 선진 서비스를 좀 도입하려는 아니면 협력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는 코트라의 국가별 진출 전략 이런 데 가면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을 크게 뭐 요약을 하면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프로젝트들은 이제 신수도를 통해 이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뭐 정부 부처만 몇 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대통령궁하고 국회까지 몽땅 이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수도로 옮겨가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도 이전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고 있고 그 신수도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이 지금 2024년까지 유보가 돼 있지만 2024년이 돼서 할랄 인증 받겠다 그러면 정말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보통 할랄 인증이 2024년부터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효가 된다 그러면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수입상들 아니면 대규모 유통상들은 그런 사람들은 벌써부터 굉장히 쪼옵니다. 한국에서 할랄 인증 받아야지만 수입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받았니 못 받았니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 여행하고서 인도네시아 가니까 할랄 아닌 것도 많이 먹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제품의 수입은 개인이 수입하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들이나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규모로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증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굉장히 정부에서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무선 통신을 통한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가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를 활용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고잭 같은 데 고토그룹으로 만들어서 동남아를 이미 진출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상거래 관련 부수 서비스 수요들이 생겨날 거고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소득 수준이 5,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5,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 굉장히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날 거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거, 폐기물, 해양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 제거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환경시장 진출을 지금부터 다져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이 좋다거나 비용이 유리하다고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둬야 나중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타고 몇 년 동안 걸려서 겨우겨우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두면 막상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뒤는 후발주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류 잠재력을 이용한 소비자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뭐 BTS나 블랙핑크는 저보다도 더 멤버들의 이 젊은 세대들이 다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한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감정이 소비로까지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시장 공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여러분들 아는 관광지 그러면 대부분 아마 발리를 생각하실 텐데 물론 발리가 글로벌 관광지고 개발이 잘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 못지않게 좋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발리 프로젝트라는 걸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뒤로 밀어놓은 상태긴 한데 10개의 발리 같은 관광지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고요. 혹시 이제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소비재라든지 걸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진출 전략 같은 건 사실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이 발표 자료에 담아서 맞춤형으로 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기 잡는 방법, 그런 소스를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트라 홈페이지 중에 코트라 정보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은 news.kotra.or.kr입니다. www 대신에 news.을 쳐가지고 들어가면 코트라 가지고 있는 시장 정보, 뭐 산업 정보, 국가 정보, 지역 정보 이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다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국가 정보, 국가 현황이라든지 개황, 경제 동향, 뭐 투자 동향, 뭐 통계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맨 밑에 가면 인도네시아 국가 마크를 클릭하면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이 같은 페이지에서 진출 전략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적 지역 정보에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진출 전략을 골라가면 거기서 미리 여러분들이 필요한 투자 진출 환경, 뭐 시장 진출 환경들을 다 정리해놨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유망 품목은 뭐가 있고 어떤 이유로 선정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진출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당시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 앤더슨 컨설팅이라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앤더슨 컨설팅이 왜 유명하냐면 거기가 몇십 년 동안 축적해온 보고서 포맷들이나 프레임을 다 갖고 있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몇 개월만 트레이닝 시키면 큰 프로젝트 맡아서 그 프레임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프레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고급스러운 보고서가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생으로 그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새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정보 소스를 잘 활용하시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된 좋은 정보 진출 전략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자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저도 코트라 직원이지만 이 코트라 변화에 대해서 다 지금 저도 제대로 꿰고 있지 못한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코트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정보 드림이라는 그 해외 정보 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트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특정한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를 제가 집어넣어 봤거든요. 집어넣어 보면 약 7,000건이 넘는 인도네시아 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속에 이제 품목이나 그런 키워드를 더 집어넣으면 정보량이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정보들을 이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거나 자료 수집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코트라 아까 말씀드린 84개 127개 무역관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요. 코트라 무역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물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온 조사 지시라든지 유료 서비스 기업들을 위한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전시회 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시회 바이어 유치 등등 여러 가지 기본 업무들이 있지만 또 하나 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간단한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답을 하는 기능들도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서울에 가면은 다산 콜센터라는 게 있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뭐든지 모르면 옛날에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었지만 지금은 다산 콜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식당까지도 묻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현지 시장에 있으면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뭐든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일들은 유료 서비스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확인이 가능한 일들은 저희들이 직접 현지 무역관 조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본사에, 코트라 본사에 지상사에서 몇십 년 동안 근무했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모아서 상담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본인들이 근무했던 지역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역투자 상담으로 가셔가지고 온라인 상담이나 모바일 상담 신청하시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붓고 간단한 질문이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조사를 해드리고 만약에 복잡한 질문이거나 더 조사 직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면 별도의 서비스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지금 속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할 때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남보다 빠른 시간에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오프라인이 서포트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오프라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코트라에서 아세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 수집이라든지 정보 전파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금 미션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 근무하고 돌아가서 만든 웹페이지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국가에 돌아가는 아까 비즈니스 시장 속보도 다 모아서 정리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내주시는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찾은 정보들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올려주시면 이거는 무슨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익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와서 무료로 활동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고 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에다 문의하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트라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온라인 상담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제 경험에 근거한 답변을 하시면 이쪽에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그 7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전체적으로 훑어서 설명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요. 저는 인도네시아 해외 근무 4번째 근무인데 2번째와 4번째를 인도네시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번째도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랑 유대감이 좀 많은 나라 같아요. 제가 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시골에 살 때 어떤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굉장히 순박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수용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오시면 참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인도네시아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뭐 무조건 큰 나라만 찾고 막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배워서 아까 말씀 바하사권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다 포함해서 3억 가까운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